새로운 세력의 우두머리가 된 주원장은 남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점점 더 확산해 나가기 시작했고 주변의 다른 반란 세력이 연이어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몽골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368년 1월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황제로 짜잔 하고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명.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명. 그리고 연호는 홍무. 그래서 자신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홍무제라고 부르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황제 자리까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뤄냈는데 그렇죠. 가장 먼저 황제가 되고 했던 일이 뭐예요? 황제가 된 후에 몽골족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그 한족의 중심 도시인 남경으로 수도를 정했고 또 몽골 세력을 견제해 나갔던 거죠. 아, 그 수도를 남경으로 옮긴 것 자체가 몽골을 잡겠다는 뜻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있어요. 숙청? 뭐였을까요? 숙청, 맞습니다. 오, 네. 역시. 주원장의 31년 동안의 재위, 황제가 있는 동안에 개국공신은 물론이거니와 학자, 군인, 관료,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개국공신까지요? 맞죠. 그건 좀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모두 없앰으로써 오로지 권력이 누구한테만 집중되기를 원하냐면 황제 1인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럼 뭔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숙청을 많이 하면 오히려 좀 반발심도 생기고 이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반발심을 누르는 방법은 더 무섭게 숙청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죽어나간 인원수보다 더 무섭고 경악스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숙청하느냐. 그 방식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건데요. 새로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고대부터 있던 형벌을 활용했는데 어떤 걸 썼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어우야. 와 눈치채 천재네. 허리를 자르는 건가? 와, 차례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왼쪽에 있는 저것은 요차명이라고 해서 허리를 자르는 형벌이고요. 아, 가운데 있는 거열형은 뭘까요? 지금 손과 발을 다 다 잘라버리는 거. 그렇죠. 수레나 말이 끌고 가는 거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입니다. 마지막이 사실은 가장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능지형이라고 해서 사람의 살을 포를 뜨듯이 혹은 어우야. 생선의 어우. 살을 살살 베끼듯이 어우. 능지처참으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아, 너무하다, 진짜. 이 세 가지 형벌은 주로 이 반역죄, 모반죄를 저지른 인물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아주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걸로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10만 명의 숙청을 통해서 명나라의 기틀을 정비했던 주원장의 이 막강했던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어떻게 될까요? 저물기 시작하죠. 그거는 결국 나이가 들기 때문이고 노쇠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다음에 자신을 이을 새로운 황제가 필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당시 황제에 오른 아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주원장의 가계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아들이? 네, 주원장에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네, 총 26명의 아들이 예? 있었다고 해요. 총 26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기타 등등. 아 난 네 번째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생각보다 많지 않아 했는데 많네요. 네, 당시 이 명나라는 적장자 계승제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서 당연히 누구한테 가냐면 장남인 주표가 황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외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딩딩딩딩 그로부터는 무슨 일을 시켰냐면 주로 북쪽에 있는 변방으로 보내서 북쪽의 변경을 방어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헌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어요.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울 당시에 아직 끝내 전멸하지 못했던 몽골족이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번왕으로 해서 북경의 방어하렴, 군대, 사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일종의 국토를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만 반대로 훗날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 위험해. 네. 그런데 이때 이 왕위 계승을 앞둔 중요한 이때에 주원정과 명나라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상했던 첫째 아들 주표가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갑자기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여기서 황위를 이어야 될까? 둘째. 둘째예요. 아니, 주표의 아들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표의 아들에게 황제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원장에게는 손자가 되는 주윤문이라고 하는 건문제입니다. 그렇게 돼요? 네. 나 둘째 아들이 아니고. 적장자 계승제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손자였던 건문제에게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아 22살의 건문제가 1398년 명의 제2대 황제로 올라가게 돼요. 와, 교수님 그러면 저 주원장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 조카가 황제에 오른 거니까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럼요. 조카가 황제에 오르니까 아들들은 뭐 말 그대로 작고 경험도 없고 아니 왜 꼭 적장자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자 건문제는 번왕으로 있는 삼촌들, 숙부들이 황권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지금 번왕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각각 사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칼로 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건문제의 경계 대상 1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연왕입니다. 왜 연왕을 제일 경계를 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 연왕의 연은 당시에 북경 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연왕이라고 불렀었어요. 어쨌든 이 건문제는 연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세니까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좀 약한 삼촌들부터 잡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딱 정권을 잡은 건문제는 1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삼촌 가운데 5명을 번왕의 신분에서 박탈시켜버려요. 왕의 신분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군대도 뺏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큰 타겟인 연왕을 칠 준비 작업이 끝나자 건문제는 한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연왕이 황제 자리를 탐낸다고 하면서 영모죄를 씌우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당시 22살에 막 황제에 오른 건문제에 비해서 이 노련한 39살의 연왕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점차 자신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막 감지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연왕이 건문제의 시야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아 정답. 네, 교현 씨. 바보인 척을 해요. 바보이죠? 경계 대상이 아니게 보일. 와, 거의 그래서 막 여색을 즐기는 척. 오, 거의 뭐 거의 이렇게. 거의 네. 정답. 네, 애성 씨. 약간 비슷한 건데 네. 바보보다는 광인인 척? 미친 척. 애성 씨 정답입니다. 네. 정말 치사하네. 정말 치사하네. 아니 바보랑 광인은 다른 거예요. 아니 치사하다니요. 다 왔는데. 자, 연왕은 건문제의 그 눈을숨 속이기 위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미치광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가 어떤 연기를 펼쳤는지 한번 당시 기록이 있는데 한번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가 음력 6월 한여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위를 참을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연왕은 난로 주변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고 그는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라고 말하고 있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몸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북경의 대로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민가에 들어가서 음식을 강탈하는 기괴한 행동을 막 반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친 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귀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친 맞습니다. 척을 내가 봤을 때 한 몇 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러다 진짜 미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건 문제 역시 연항을 미쳤다고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소가 그런데 넘어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 문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연왕이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면서 밀고를 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와. 바로 연왕의 부하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 문제한테 착 가서 찌른 거죠. 에이, 연왕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던 건 문제가 어땠겠어요? 화나죠. 화나죠. 음. 당장 연왕을 체포하라. 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체포당할 수 없었던 연왕은 결국 800명의 사병을 이끌고 건 문제가 있는 수도인 남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가리켜서 정난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 4년간의 전투 끝에 1402년 7월 연왕은 수도 남경을 함락시켜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연왕이 쿠데타잖아요. 이거는 정말 명백한 쿠데타거든요. 수도 남경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건 문제가 있던 황궁을 침입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연왕이 마지막에 건 문제를 사로잡지 못했어요. 어디 갔지? 기록에 따르면 연왕이 황궁을 딱 침입하니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찾아야 될 사람은 안 보이고 황후의 시신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명나라의 역사를 후대에 청나라 때 썼던 명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궁정에 불이 나서 황제의 체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건 문제 행방을 찾지 못한 대단히 좀 불안한 상태에서 연왕이 드디어 제3대 명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쓴 연어가 바로 영락. 그래서 그를 영락제라고 부릅니다. 자,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된 영락제였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목표가 남아있게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황제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됐는데도 뭔가 계속 불안에 시달렸나 봐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사실은 조카를 끌어내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지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많이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언제 이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계속 엄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엔 지방의 왕으로 있는 형제들이 있죠. 그 왕들을 이제 번왕 자리를 하나씩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와해시켜버렸죠. 그런 다음에 전국에 어사를 파견해서 지방에도 황제의 권력이 하나하나씩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강력한 독재를 위해서 명나라 전체를 이 황제의 권력 아래 두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독재를 위한 영락제에 조금 다음 스텝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공포스러운 분위기. 맞습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분위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건 문제. 예전에 지금 찾으려고 그랬지만 못 찾았던 그 조카. 건 문제의 측근 세력을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요. 또 숙청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영락제는 건 문제를 따르고 있던 관료들을 타겟으로 딱 삼아서 그들한테 프레임을 하나 씌우는데 니들은 간신이야 해서 간신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나갑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영락제는 이 전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를 새로운 희생양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락제가 딱 데려와서 면전에 놓고 이전에 황제였던 건 문제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싫어했던 거 그걸 꾸짖었어요.
근데 막 거기 계속 대드니까 이 괘씸죄까지 더해서 아들의 6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적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막 울부짖는데 아버지였던 전적이 굴하지 않고 아들을 딱 질책하면서 영락제한테 호통을 딱 쳤다고 해요. 뭐라고요? 나는 그래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의 이런 행동에 영락제는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형벌을 이때 내렸을까요? 아들이 있었다는 게 힌트예요. 아버지 앞에서. 다 찢는 거? 능지처참. 이번에는 뭘 자르냐면 코와 귀를 자른다. 아들이에요? 코와 귀를 자른다. 아들이에요? 아. 코와 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삶아요. 그래서 아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네, 삶은 다음에 그거를 아빠한테 갖다 놓고 먹어보라. 말도 안 돼. 맛이 어떠냐라고 하는 굉장히 기괴함을 아, 보여줍니다. 너무 야만적이야 진짜. 결국 아들의 죽음까지 지켜본 전적은 스스로도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이른바 그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광풍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황제가 아무리 황권을 강화한다 해도 좋은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죽이면은 누가 남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영락제도 유독 한 사람에게만큼은 나도 인정받고 싶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검문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었는데 정치적 참모이자 당시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방효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방효유는 이 조정의 큰 어른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명나라의 많은 지식인들한테 정말 스승 중에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명망이 두터웠거든요. 하지만 영락제는 만약 방효유까지 근데 죽이면 그걸 따라 듣고 있던 지식인들마저 다 등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방효유를 구슬리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효유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영락제는 자신의 앞에 방효유를 딱 앉힌 다음에 준비했던 먹, 종이, 붓 내밀면서 내가 황제로 올라가고 싶은데 문장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직접 황제에 즉위하는 조서를 써주시오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네가 쓰시오. 그런 와, 건 네가 세네요. 직접 하시오. 세네요. 네. 당시에 이들의 한번 상황을 우리 지원 씨랑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짐을 황제로 인정한다는 즉위 조서를 쓰도록 하여라. 연적 찬위. 연왕이라는 도적놈이 왕의 자리를 빼앗았구나. 뭐시라? 네가 정령 구족을 멸해야 말을 듣겠느냐?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네. 이 연기가 너무 아주 리얼한데 어땠습니까? 이걸 보니까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써주고 오히려 환심을 산 다음에 아하. 그다음 죽여야죠. 어떻게 해주죠? 가까워져서 가까워져서. 완전 이제 방심하게 만든 아, 다음에. 저분의 지조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지. 맞아요. 방효유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만약 규현 씨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방효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맞아요. 암살자예요, 암살자. 네. 이렇게 보여도. 근데 당차네요. 당차죠? 네. 이 방효유의 꺾이지 않는 기백에 화가 난 영락제는 그의 입을 귓가까지 칼로 쫙 째고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방효유가 보는 앞에서 일족들을 하나씩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족을 멸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아버지 쪽으로 4족, 어머니 쪽으로 3족, 그다음에 처가 쪽으로 2족 이렇게 해서 모두 9족에 해당하는 방효유 친척들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아, 근데 이게 몇 쪽을 멸한다가 그 몇 명을 멸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족보상 그 족. 위에 맞습니다. 족보, 밑에 족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자기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칙적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핏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도 1족은 깎아줬네요. 10족 아니에요. 깎여주지 않습니다. 아까 10족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10족을 멸해도 내가 역적이랑 손 안 잡겠다 그랬죠? 어쭈 그 일족을 뭘로 하냐면 방효유의 친구, 제자,
너네가 1족이야. 그러고선 10족을 꽉꽉 채워가지고 다 그래 극혐. 이때는 지조가 아니라 복수를 했어야지. 아쉽네. 자, 이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채용된 사람만 주변에 10족이 다 해서 873명. 873명. 아, 와우. 어떡해. 유배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유배되는 거죠. 명나라 역사에 있어서 한 인물과 얽혀 있는 그 가문의 친족들, 심지어 친구, 제자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정말 최대의 참극이었습니다. 야, 마욱진 씨, 중국에서 이 영락제 숙청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영락제의 이런 숙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잔인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그래서 나온 말도 있는데요. 성어 중에 이제 과만초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오이 넝쿨을 그 넝쿨채로 당기기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락제가 이 간신들을 체포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끌려와가지고 숙청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남경에서 자신의 반대팔을 수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남경에서 자기가 황제가 딱 서면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벌벌벌. 불안하죠.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더 이상 내가 여기서는 세우기는 좀 어려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락제는 명나라 최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북경천도, 즉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경은 지금 영락제가 과거에 연왕이라 그랬죠. 연의 왕으로 군림했던 곳이기 때문에 남경과 달라요. 굉장히 친숙하고 지지 세력이 많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겠네요. 맞아요. 제2의 고향 같은 거죠. 그래서 영락제는 1406년에 북경천도를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북경으로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멀어서요. 뭐 세금을 걷기가 어렵나요? 세금을 거둘 만한 주변의 생산력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식량 생산 자체가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몇십만, 백만이 모이면 어떻게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뭐였을까요? 길을 만들어서 왜 그 물자가 있는 곳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유명한 수로, 인공수로인 대운하 건설을 했던 거예요. 아고전. 자, 시작을 맨 위에는 북경의 경자를 쓰고요. 맨 아래쪽에는 항주의 항자를 써서 경항대운하라고 하는 것이고 1794km의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415년 개통되었던 바로 그 해에 북경으로 운반된 식량만 약 650만 석에 이르렀고 대형 선박 수천 척이 막힘없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운하길 덕분에 북경의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저 대운하 덕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락제는 이 대운하 건설과 동시에 명나라 최대의 프로젝트였던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것을 북경에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뭘까요? 자금성. 맞습니다. 자금성이죠. 이게 다 저때 일어났어요. 대체 왜 영락제는 이렇게 거대한 궁궐을 계획하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황권 강화죠. 맞아요. 한편으로는 황권을 강화하는 즉 권력의 상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것. 동시에 이걸 통해서 공포 정치를 과시하고 싶은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황제의 권력을 보여주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저절로 복종하게 만드는 시각적 장치. 그게 바로 자금성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든 목적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자금성은 남북으로는 1000m, 동서로는 800m에 해당합니다. 아까 무슨 축구장 7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의도공원 세 배. 4배라고 그랬나? 이 자금성은 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아까 굉장히 두텁게 만들었는데 높이는 10m, 성벽의 두께만 7.5m에 달하고 있고요.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라고 아시죠? 물길, 물로 쭉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해자의 폭이 최대로 52m에 달해서 적의 침입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저렇게 했던 거죠. 교수님 당시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한 궁궐을 지으려면 만드는 과정부터 인력부터 돈 엄청 만만치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자금성을 축적하기 위해서 영락제는 무려 14년 동안 10만 명의 장인, 그리고 100만 명의 인부를 공사에 동원시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영락제는 당시에 정복했던 여러 지역들 중에 하나인 그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뽑아가지고 와서 북경으로 이주시켜서 공사에 충당을 시켰거든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었어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도 데려와서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때도 외국인 노동자를 썼다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대가가 치러지면 좋은데 적절한 대가가 없이 희생을 당했던 거죠. 진짜요? 그런데 이때 이 자금성 건축을 위해 투입된 노동력만큼이나 백성들의 피와 살을 좀 갉아먹었던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였을까요? 자, 황제가 거한다는 게 힌트고요. 고급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그럼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도 일반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른바 요즘 여론하면 하이엔드 제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히 이 자금성에 투입된 고급 자재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 태화전이나 앞에 딱 보이는 거대한 흰 돌이 있어요. 이 돌은 자금성의 난간 혹은 계단 장식을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옮겨와야 했는데요. 이 채석장의 거리가 자금성에서 거의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자금성 건축 당시에 채석장에서 자금성까지 200톤에 가까운 거대한 흰 돌을 옮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그 투석기. 투석기 쏘는 거죠. 200톤을 날린다고요, 그냥. 그럼 한 하나가 200톤은 아니잖아요. 합쳐서 200톤이. 아, 물론 합쳐서 200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씩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가까운 데다 쏴놓는 거죠. 던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아유, 어차피 부셔서 붙일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오답입니다. 네, 다른 답 해주세요. 정답. 네, 그 규환 씨. 피라미드 건축했을 때 무슨 뭐 쓰였던 막 그런 느낌으로 밑에 뭐라 하죠? 나무로 된 이렇게 돌돌돌 바퀴 바퀴 같은 걸 해서 그걸 밀어서 가는 방식. 아주 비슷했어요. 그러나 오답입니다. 자, 힌트를 좀 더 드리면 겨울입니다. 아, 네, 혜성 씨. 정답. 네. 겨울에 응. 거대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음흠. 스키처럼 이렇게 밀어서 네,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냥 막 옆으로 보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우와. 와. 정말 약실하네요. 치사하네. 아까부터 거의 치사하다고 그랬나? 깔아주면 네, 마치 네. 아 정말 치사하네요. 네, 자, 명나라 시대에 이 노동자들이 거대한 흰 돌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자 물을 아까 겨울에 이제 힌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엔 좀 물도 어렵습니다. 뿌려요 따로. 그렇죠. 물을 뿌려서 빙판을 만드는 거죠. 정확히 맞췄네. 아,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뿌렸을까? 한번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좀 보시겠어요? 그때 그걸 찍어놨어요? 와, 이거 어떻게 가져와? 물을 어떻게 뿌려? 문제는 북경 근처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뚫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뿌렸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대박이다. 빙판을 만들고 썰매를 끌듯이 지금 운반했던 것이죠. 진짜 개고생이네요, 진짜. 와. 와. 200톤의 돌을 옮기는 건 너무나도 고된 노동이었지만 결국 이뤄냈던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빙판이 생길 정도로 추운 겨울에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에만 가능한 것이고 빙판을 만들고 썰매를 끌듯이 지금 운반했던 것이죠. 생노동으로만 다 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영락제는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령만 내리고 결국에는 그 밑에 장인들과 노동자들이 이거를 다 건축을 했는데 이런 자금성 화려함 뒤에는 모두 정말 피땀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투석기가 날 뻔했어. 그리고 마침내 이 자금성 건축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 1421년 북경에서는 왕공의 기념을 알리는 조화 의식이 자금성안에서 열립니다. 영락제만의 야심작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 자금성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이 엄청 많던데 앞쪽에. 와. 자금성에는 총 980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9,000개에 가까운 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금성은 크게 약간 두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이 앞부분은 황제의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궁전으로 말아져 있다. 그래서 약간 바깥쪽 외조라고 불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조에 해당하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에는 여러 다른 행사들이 많은데 황제의 즉위식 또는 책봉식, 공식 행사 다 황제 앞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이런 대표적인 궁전이라 그래서 이 세 개의 궁전을 삼전, 세 개의 궁전이라고 불리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빈이 오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국지 씨, 저 삼전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관광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태화전이 가장 메인인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소위 용상 그러니까 그 왕좌를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곳곳에 다 용의 무늬가 들어가 있고 저 숫자 9와 용이 모두 다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숫자 9가 그 뜻이. 네. 아. 그리고 내정이 또 있는데요. 이 내정은 황제와 황후 그리고 가족들 또 뭐가 있을까요? 궁녀, 그다음에 환관들이 지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 분들도 다 내정 쪽이에요? 내정에 있죠. 그래서 내정에 가보면 또 다른 세 개의 궁이 있는데요. 권천궁, 교태전, 곤영궁. 근데 이 중에서 영락제가 침실로 사용했던, 침궁으로 사용했던 권천궁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자상이 있네. 이 두 사자상의 특정 부위가 조금 달라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귀 아니에요? 귀? 맞습니다. 귀가 어떻게 다르죠? 저 권총 거는 귀가 닫혀 있는 건가? 내려가 있어요. 어허. 좁혀 있어요. 내려가 있고 저거는요? 뼈 올라가 세워져 있어요. 있어. 자,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혹시 여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듣지 말아라. 오. 정답! 와. 네, 이건 퀴즈가 아닌데 정답입니다. 와, 이거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은 황제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는 눈도 감고 귀도 닫아라. 이거 진짜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사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와.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요. 눈치로 이 바닥 여기까지 버텨왔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색 있는 곳이 바로 곤영궁입니다. 이 곤영궁은 황제 부부의 신혼방처럼 사용됐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색깔이 눈에 보이십니까? 빨간색. 빨간색. 맞아요. 중국은 예로부터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이것은 생명 혹은 복을 부르는 특별한 색깔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신혼방을 붉은색으로 꾸미는 전통도 거기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붉은색으로 다 칠해버리는 거죠. 자금성은 바깥에서 딱 볼 때는 그냥 위압감을 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지만 안은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으로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도시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락제는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황제의 직속 신하를 뽑았어요. 그들이 바로 환관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황관에 선출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 기현 씨가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을 수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그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뭔가가
상실하신 보통 그걸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지 않나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황관은 조선으로 따지면 내시와 비슷한 벼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황관, 조선 내시의 차이점은 이 내시들은 이 고한을 거세하고 음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황관은 둘 다 거세했다고. 근데 그걸 거세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정확히? 아니 뭐 궁녀들이랑 놀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상실하게 되는, 예전에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봤는데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그런 존재를 만드는 거죠. 살아갈 의욕을 잃는. 네,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 주라고 그런 존재가 필요했고 그런 면에서 형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황관을 뭐 어떻게 공포 정치 수단으로 활용한 거예요? 황관할 때 이미지가 별로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좀. 네. 아니 근데 황관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잃을 게 없거든. 아, 저 의미가 있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 조선시대 황관들 묻혀 있는 산 바로 옆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너가 이런 기운이 있어서 이런 거 내실 기운이 있다고. 잘 맞추는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 기운이 있어 그러면? 네, 사실 이게 영락제는 황제에 오른 순간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황관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말을 잘 들었겠죠. 들어주죠. 맞아요. 특히 이때 황관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엄청난 공포기관으로 성장 발전해요. 바로 동창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국가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 조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동창의 주요 임무는 뭐였을까요? 밀고. 감시 아니에요? 감시. 밀고, 감시. 맞아요. 바로 여러 관료들, 황족, 군인들 일단 감시하다가 뭔가 이상한 꼬투리가 딱 잡히면 밀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겉에서 볼 때는 약간 비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스파이 같은 그냥 거죠. 완전 자, 이렇게 황제의 허가만 받으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동창은 황제 이름으로 정치적인 적들을 가두고 여러 벌, 가죽을 벗기거나 목을 베는 형벌의 고문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훗날 이 동창은 원래는 아주 작은 황제의 비밀 비서기구였다가 최고의 권력기관까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대신들은 황제에게 꼼짝 못하고 오로지 황제의 만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는 구조로 점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국진 씨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시 동창이 엄청난 권력자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하면 정말 뭔가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국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이런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이런 뭔가 간첩, 스파이 같은 것들을 확연을 했다고 해요. 국가라 네. 하면은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정확하죠. 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사실 의심쩍은 사람들은 체포를 해서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고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붉은 자수 신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알 것 같아. 작은 신발인가? 저 신발이 철로 만든 저런 쇠로 만든 저 신발을 불구덩이에 이제 태운 다음에 완전 시뻘걸 때, 그러니까 붉은색일 때 이제 사람이 직접 신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사실 체약한 사람들은 저걸 신자마자 바로 직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장애를 앓고 평생 그렇게 보내시는 옛날에 분들도 진짜 잔인했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황관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한참 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사실 그 모든 걸 추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문자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당시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최초의 문자가 뭡니까? 갑골 문자잖아요. 네. 갑골 문자에 한번 그런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는지를 잘 보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글자 뭐지? 하고 살펴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네. 옛날 그림처럼 했잖아.
뭐야? 그거 아니죠? 자, 당신이 생각하는 뭐요? 바로 그겁니다. 네, 혹시 진짜?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 전혀 뭐죠? 모르겠네요. 예. 네, 오른쪽은 뭔가 사람 같은 오른쪽. 네, 인 아니면 인. 아, 왼쪽은요? 예, 전혀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는 그겁니다.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절단하는 기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단하는 기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나. 기원전 14세기에 각골 문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상형 문자라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고 많이 만들거든요. 전쟁 중에 포로가 잡혔어. 근데 그 포로를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4세기에 황관을 만드는 벌을 해서 포로를 황관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추정하는 문자를 발견한 겁니다. 갑골 문자 때부터 있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황관에 대한 묘사 기록이라고 볼 처음에는 수 있겠습니다. 포로들이 그렇게 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로. 중국은 이제 거의 보면 한 3,000년이 넘는 황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와 진짜 길다. 네, 근데 그걸 스스로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수술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형을 받아서 되는 황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황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원자가 있다고. 지원자가. 그래서 영락제 시기부터가 특히 그랬는데 황관의 인기가 막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소년들이 황제라는 권력자 밑에서 일하면서 출세할 수 있는 일약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바로 곁에서. 이후의 기록이지만 명나라 말기가 되면 황관을 이제 3,000명을 모집하겠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무려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아니, 저 안 갈 건데. 왜 고민했지? 안 갑니다. 아, 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아니야. 생각해봐요. 저는 안 돼요. 못 살아요. 네. 자, 그렇다면 황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결단을 내려야죠. 그렇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또 황관 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죠?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무슨 특출난 능력이라든지. 아니에요. 뭔가가.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자격이잖아. 뭘 더? 너무 큰 자격이긴 해. 자격이긴 한데 뭐 그것만 대충 자른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황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나라뇨. 아무나가 그렇게 못하죠. 할 수 있어요? 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을? 나 2만 명 안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저 시대에 산다면 안 그래요? 모르죠. 대단하시다. 맞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필요하고 내면적인 조건도 필요했어요. 내면? 자, 먼저 신체적인 것부터 보면 황관의 뜻이 있는 10대, 20대 남성들이 어린 청년들이죠. 나라에서 공인한 전문 거세 기술자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도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워낙 황관들을 지원자가 많으니까 아, 그런 혹시 전문 직업이 있었다고요? 당시 중국에서는 나라에서 공인된 기술자한테 거세를 받아야 인정해주고 황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기술자. 선발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고 그럼요. 이미 워낙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딴 것도 떨어졌는데 너무 좋아. 이게 갈고 선발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건 속상하다. 처음 듣는 2만 명. 네. 내 것도 떨어지고 거기까지 떨어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쉽지, 그러니까 어려운 결단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한번 황관에 거세하는 장면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실제 사진이에요? 저건 실제 사진이에요? 네, 오른쪽 거. 실제 사진입니다. 자, 이제 왼쪽 사진은 황관의 거세 장면을 베이징에 가보면 워낙 중국은 황관이 많아서 황관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재현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청나라 시대의 황관의 실제 사진의 모습입니다. 어떡해. 쟤 애기 같은데? 10대네, 10대. 자, 기록에 따르면 시술을 원하는 자가 수술대에 이렇게 딱 눕잖아요. 그러면 도자장이 조수들과 함께 지금 왔어요. 몸을 먼저 압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습니다. 무섭겠다. 마취도 없이. 마취가 그렇죠. 어디 있어요? 마취가 어디 있어요? 네, 당시 도자장과 시술을 원하는 자는 이제부터 비밀스러운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시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지원 씨랑 규현 씨가 한번
감정이입이 돼서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있었어? 뭐 잠깐만요. 몰랐네. 지금 형이 도자장이고 제가 지원자예요? 예. 바꾸면 안 될까요? 아 지원하셨잖아요. 자네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리얼합니다. 네, 아, 왜냐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고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요. 맞아요. 말이 뱉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상 저 자리에 눕는 순간 마음이 바뀔 수도 난 있잖아요. 바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재빨리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소변줄이 막히면 안 되니까 잘라낸 요도에 나무 못을 딱 꽂아 놓았대요. 그런 다음에 종이에다가 찬물을 탁 적셔서 상처 부위를 덮어 놓으면 한 3일 정도 음식을 못 먹게 금식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나무 못을 빼는 순간 오줌이 쏟아져 나오면 성공해서 축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시술의 성공률이 아주 높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탈 없이 환관에 등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당시 명나라의 의술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이게 절단된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줘야죠 본인한테. 맞아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잘 포장해가지고. 네, 맞아요. 방부제 처리해서. 그죠.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시죠? 썩지 않게 가공을 해서 요만한 용기에 넣어서 주는데 그 사람 그걸 받아서 어디에 놓느냐? 아래에 놓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아요. 어? 왜 그럴까요? 쥐가 갉아먹을까 봐. 아니요. 이게 사실은 자기네 집이 아니라 도자 장내의 선반에 올려놓는다고 해요. 높은 선반. 이거는 높이 승진하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아. 또 이것을 보존해야 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뭘까요? 혹시 다시- 뭐를 다시 혹시 다시 뭐? 마음을 돌려서 다시 뭐 봉합. 봉합 수술. 진짜요? 아니, 봉합까지. 그런 기술은 아직 없었던 신경이 것 다 같아요. 죽어서 안 돼. 네, 환관이 되고 나서 계급이 뭐 높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승진을 해서 예를 들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증거로서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제대로 수술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럼 도자장 보여주는 집에는 수천. 아니 근데 무슨 이게 어쨌든 그게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보여줘야 된다 했잖아요. 네. 이게 보존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줬는데 이거 내 거 아닌데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맞아요.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와서 증명을 그래,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 암시장이 있을 그치, 것 같아. 그건 본인밖에 모르는 뭐 거야. 알 사실 게 누가 뭐예요? 증명합니까? 네. 심지어 보존된 부위는 환관이 죽었을 때요. 관 속에 같이 매장해요. 왜 그럴까요? 갈 때는 완벽한 사람으로 갈 수 있게. 아, 맞아요. 저 세상에 가서는 본래의 남성성을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미였다고 슬프다.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환관이 돼서 자금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나요? 자금성 내부에 들어가면 총 24개의 직무를 나누는 파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담당하는 왕관, 황제의 병풍, 전용 병풍 혹은 바둑판을 제작하는 왕관, 당연히 궁정 내 식사, 청소를 담당하는 황관 등 여러 분야가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황관들은 자금성의 그 내부를 꼿꼿이 샅샅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황제, 즉 영락제의 눈과 귀가 되어서 황제가 알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일도 맡겼지만 환관들에게 또 다른 맡겼던 일이 어떤 게 있죠? 이게 내부적인 은밀한 일만 했던 게 아니라 황관으로 하여금 외교적인 일을 맡깁니다. 외국으로 사절로 황관들을 보내요.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했던 거죠. 영락제가 굉장히 신임했던 황관이 있었는데 바로 정화라고 하는 황관이었습니다. 그냥 내시 같진 않아 보이죠? 네. 네, 장군 같은데. 맞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교 집안 출신의 외국인 회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었는데 포로가 돼서 거세가 된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락제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때 영락제에 붙어요. 그러고 전쟁할 때 아까 얘기했던 800명 안에 들어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영락제 눈에 확 띄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락제는 정화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함대를 만들어서 바다로 출발. 그래서 1405년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총 7차례나 대원정을 갑니다. 이게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정화의 대원정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이 함대는 베트남, 말라카이압을 지나서 다시 인도의 캘리컷, 거기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아덴만, 아덴까지. 그 다음에 모가디슈. 모가디슈. 자, 이런 모든 일들을 이때 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거 뭐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맞습니다. 한참 먼저 시작했네요. 그러니까요, 아프리카까지. 기록에 따르면 1차 원정을 떠날 때 함대가 62척. 근데 큰 배가 8,000톤이었다 그래요. 와, 8,000톤이었다 그래요. 와, 근데 8,000톤. 이걸 비교해 보면 지구 한 바퀴 원정을 기획했던 콜럼버스가 한 3척을 보낼 때 250톤짜리 3척을 보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때 뭐 선박 건조 기술이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해양력이라고 하는 게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들은 바다를 향해서 출발하게 시켰을까요? 정답. 네, 조공품을 받기 위해서. 네, 정답입니다. 적응 관계를 맺기 위한 거죠. 야, 정화를 보내서 명나라에 위세를 보여주고 여러 나라랑 주종 관계를 딱 맺은 거죠. 그래서 이때 20여 개국이 넘는 동남아 국가, 인도양 국가들이 명나라의 조공국의 명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남경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못 찾았던 시체가 하나 있었죠. 건문제? 건문제. 그렇죠. 조카의 시신? 맞습니다. 건문제가 머리를 깎고 이 승려로 변장해서 인도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만약 그가 살아서 돌아오면 영락제 입장에서는 아주 큰 화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원정을 떠날 정도면 아시아 내에서 그 영락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넘버 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티베트까지 환관의 사절단을 보내서 조공을 요구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몽골을 쫓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남쪽으로도 군대를 보내서 베트남의 일부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영락제라고 하는 그 황제, 큰 세력 앞에 머리를 오히려 빨리 숙이고 조공품을 바치는 것이 자신들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황관 정화는요, 바다 원정을 통해서 여러 물건을 받겠죠. 향신료도 받습니다. 다양한 조공품을 받는데 받아서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황제인 영락제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문제, 퀴즈 나갑니다. 영락제는 이것을 조공품으로 받아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정답. 네, 규현 씨. 유니콘? 오, 비슷해요. 유니콘? 비늘이 있어. 용이니까요. 정답. 다시 규현 씨. 아, 용니콘? 용니콘 오답입니다. 정답. 네, 정답. 지현 씨, 지원 씨. 해마. 해마. 해마 엄청 조그맣잖아요. 오, 생긴 건 비슷한데 지원 씨 오답입니다. 딱 보는 순간 와, 영락제가 그냥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못 보던 걸 본 겁니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기린? 국진 씨 뭐요? 기린. 기린. 국진 씨 정답입니다. 근데 목이 왜 이렇게 짧아? 그러니까 목을 왜 이렇게 짧게 그렸어?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을. 야,
이게 이거 보고 깜짝 실제로 놀랐겠다. 그때 그림입니다. 어떻게 기린을 이거는 데려오지? 방글라데시에서 가져온 기린이에요. 와. 방글라데시. 과거의 중국인들은요, 사실 상상 속의 영험한 동물들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일종의 유니콘 같은 거죠. 그 중에 기린이라는 이름의 동물이 있었어요.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를 하고 있고 뿔이 달린 형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정화가 가져왔던 대항해 온 여러 조공품 중에 혹시 이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상상 속에서 믿어왔던 그 기린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동아프리카에서 이 동물 기린이었고요. 중국인들은 이 발음을 치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들렸죠. 시린. 그래서 이 상상 속의 기린을 출현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조선에서도 사절단을 보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태종실록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락제는 쿠데타를 일으킨 폭군에서 천하의 성군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 기린은 영락제의 정치적 안정을 굳히게 한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윤 씨 이때 네. 뭐 기린뿐만 아니라 신기한 조공품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때 기린뿐만 아니라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사자, 앵무새, 그리고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다 조공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반짝이는 그런 장신구들, 네, 보석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정화, 그분이 이제 원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은 바로 이때 영락제가 받은 여러 조공품들에 조선에서 받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조선의 공녀 여성입니다. 원나라 때부터 이어져 왔던 고려의 공녀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악명 높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 때는 영락제가 요청을 해서 가장 많은 공녀를 보냈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영락제는 고려 출신의 환관을 조선으로 파견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왕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거든 여러 명을 선발해서 데리고 오라. 이때 천민과 노예를 제외한 일반 13세에서 25세 이하의 양가의 처녀들이 선발 대상이었다고 해요. 각지에서 모인 조선 처녀들이 모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경복궁에 모이는 거죠. 그러고 뭘 하냐면 영락제, 명나라가 보낸 영락제가 보낸 환관사신에게 심사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원하는 여성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명나라로 가겠다? 없는 거죠. 이렇게 안 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제의 조선 처녀 요구는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선의 공녀 중에 영락제의 총애를 받아서 착착착 올라가서 비빈까지 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현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조선의 공녀 가운데 첫 번째로 선발되어서 중국의 환관을 따라 북경으로 들어간 여인이었는데 뭐 당연히 아주 미인이었겠고 성품도 훌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황제께서 권현비의 피부색이 하얗고 온순한 것을 보고 그 재주를 물었다. 권현비가 가지고 있던 옥퉁소를 불자 크게 기뻐하며 권현비를 여러 여인들의 위로 뽑았고 한 달이 지나 후궁에 책봉하였다. 현비 권씨의 아름다움과 퉁소를 잘 부는 것을 총애하자 궁중에서 앞다투어 모방하였다. 영락제는 그녀를 굉장히 총애했잖아요. 그래서 현비로 책봉이 되어서 이름이 권씨니까 권현비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현비는 황후 아래의 정일품에 딱 해당하는 여성들 가운데서는 서열 2위, 넘버 2였던 거죠. 심지어는 이제 황후가 죽었어요. 하지만 영락제는 황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황후를 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황후가 궁궐에 사는 일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권현비에게 넘어갔던 거죠. 와, 그러면 조선에서 온 사람이 거의 넘버1 지위까지 올라간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조선 출신 여인이 당시에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거를 그녀에게 맡겼기 때문에 영락제가 자금성에 거의 안중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진짜 좋아했나 보네. 네. 그런데 영락제는 북쪽의 몽골을 정벌하기 위해 막 대평창을 벌치는 과중에도 권현비를 데려갔다가 문제는
돌아오는 와중에 권현비가 정벌에서 병을 얻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권현비가 토해낸 한마디가 그냥 역사서에는 다시는 폐하를 모실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때 권현비가 숨을 거두게 되자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말을 할 때마다 거의 눈물을 막 머금고 탄식을 했다, 말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현비가 죽었잖아요. 병으로 죽었어요. 4년 뒤에 자금성에 갑자기 예상치 않은 피바람이 붑니다. 왜죠? 바로 권현비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독살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독살이라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명나라 상인의 딸 가운데 여씨라는 후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후궁이 뭐라고 밝혀내냐면 권현비가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 권현비를 죽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조선에서 온 여미인이라는 후궁이다 라고 하는 거를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조선의 여미인이 영락제의 총애를 받던 권현비를 시기해서 조선 출신 내관, 환관을 통해서 권현비가 마시는 차에다가 약을 딱 넣어서 독살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같은 조선 사람이 죽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영락제는 격분했겠죠. 그래서 조선의 여미인을 불에 담근 쇠로 몸을 지지는 형벌, 그리고 살에다가 포를 뜨는 것 같은 능지처참을 시켜서 처참하게 처형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막 분이 풀리지 않았던 영락제는 이 여미인과 관련된 조선의 궁녀 황관 100여 명을 모두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강까지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10년 후에 더 큰 피바람을 몰러오게 됩니다. 영락제가 궁녀와 황관 약 3,000명을 처형시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3,000명이요? 자, 당시 이 자금성에는 명나라 상인, 아까 얘기했던 누가 있다 그랬죠? 무슨 씨? 여씨. 여씨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성을 가지고 있는 궁녀 어씨가 있었어요. 이 둘이 동성 연애를 하다가 발각이 되고 심지어 환관과 간통을 한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이게 영락제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근데 너무 아꼈기 때문에 영락제가 좀 모르고 넘어가 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혼자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영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지?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죽어버리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이거 사건에 뭔가 배후에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명나라 여씨의 측근들인 여종들을 불러다가 고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 여종들의 입에서 뜻밖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명나라 여씨가 이 조선의 여미인이 권현비를 독살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럼 뭐 여씨가 여미인을 모함한 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죽이냐. 와. 그래서 자금성에는 이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듣게 된 영락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라. 맞습니다. 명나라 여씨의 시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관련된 자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시녀들은 혹독하게 막 고문이 나오니까 아무 사람이나 그냥 막 불기 시작했고 억지 자백을 통해서 받아낸 모든 사람들을 숙청시킨 사람이 자그마치 2,800명이 이때 죽어나갔던 거죠. 이렇게 영락제가 약 3,000명의 궁녀와 환관을 학살하면서 그의 광기가 폭발한 이 사건이 아까 두 여인의 성씨가 뭐였죠? 여씨. 그래서 어여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 여윤 씨 저 때 당시 딱 자금성 분위기 엄청 공포스러웠겠네요. 맞아요. 영락제는 자금성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때 영락제의 폭주를 본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불똥이 튈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모두 이 일에 대해서 다 입을 닫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금성의 잔혹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자금성에는 엄청나게 큰 불이 났어요. 사료에 따르면 자금성 상공에 갑자기 막 비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태화전, 중화전, 부화전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서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진짜요? 결국 자금성의 화재 사건 이후에 영락제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때 마침 남경 출신의 관료들은 북경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성 건축 너무합니다. 정화의 대원정 이렇게 사치스러운 일을 하니까 국가의 재정이 다 바닥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영락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영락제가 벌인 거대한 사업들로 백성들은 세금이 많아져서 막 허리가 휘었고 지방에서는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졌죠. 결국 영락제는 자신이 벌인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막 있는 대로 있는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됐죠. 몽골의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424년 7월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 공녀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후비빈들이 영락제에 능해 함께 순장되었는데 영락제는 죽을 때도 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그 최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이 약 한 6천 명 정도를 추산하는데요. 하지만 이 메리의 군대는 결국 패배하고 식량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코틀랜드 그 어디에도 메리가 도망쳐 숨을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가 선택한 피신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엘리자베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고 있던 잉글랜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 이제 경쟁이 안 이제 되니까.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혈육이자 같은 여왕의 처지인 엘리자베스 1세가 설마 자신을 내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1568년 5월 잉글랜드에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에는 여전히 메리를 구심점으로 삼는 가톨릭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일을 기회 삼아서 메리를 확실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신하들이 메리가 잉글랜드에 오면 달리경 살해에 가담했는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계획은 더욱 수월해집니다. 결국 메리는 재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있는 잉글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에 도착한 메리는 몇 주간의 기나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백을 제대로 증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의 뜻대로 잉글랜드 성에서 감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타 씨, 드디어 이제 메리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제 아래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러면 이때 메리를 어떻게 대했어요? 꽤 많이 보살폈어요. 뭐 아프면 자기 주치 의사 선생님도 보내주고 패션 같은 거에 뒤처지지 않게 그 최신 옷하고 패션 다 입고 지냈다고 해요. 돈도 엄청 많이 썼대요. 일주일에 한 2천만 원? 화려한 감옥 생활이었죠. 괜찮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메리를 챙기나요? 네,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의 미모를 질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천연두를 앓고 난 후 생긴 흉터 때문에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가발을 썼습니다.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법한 상황에서 라이벌인 메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했으니 질투한다는 소문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잠재우려고 감금 생활을 하는 메리에게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를 한 성에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 성을 옮겨 다니게 했습니다. 무슨 전략이지? 왜냐하면 이 메리에게는 남자들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엘리자베스 1세의 신하들마저도 이 남자들을 즐겁게 하는 재치 있고 달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메리의 거처를 계속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챙길 건 또 다 챙겨주고 이거는 무슨 심보일까? 난 질투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더 쿨한 척. 이렇게 쿨한 척.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과시 이런 것도 있죠. 음.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와 메리의 관계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사건은 메리가 갇혀 있던 셰필드 성의 성주와 메리가 불륜 관계다라는 소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스캔들이 많네요, 메리는. 네. 하지만 소문은 성주 아내의 의심일 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소문을 잉글랜드의 온 외국의 대사들에게 공공연히 말하며 소문을 직접 퍼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엘리자베스 1세는 왜 사실무근의 소문을 전한 걸까요? 흠집내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 안 좋아지게. 네, 맞습니다. 아마 그녀는 메리가 가진 적통의 고귀한 혈통과 교양을 갖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리가 아닌 엘리자베스 1세 자신이 잉글랜드의 여왕에 더 어울린다는 것을 은근히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똑같이 하겠죠. 흠집내기. 그렇죠. 흠집내겠죠. 그녀는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세간에 떠돌던 추문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리에 종기가 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매독이 전염됐다는 암시이다. 그래서 출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녀는 남자들에 대한 욕망을 버릴 줄 모른다. 로버트 더들리와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석진 데서 온갖 음탕한 만족을 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정부들과 놀아나려고 한다. 이 편지를 엘리자베스 왕한테 벌써 썼다고요? 에?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엘리자베스 1세는 매우 화가 났고요. 메리에 대한 감시를 이전보다 훨씬 엄중히 하고 이러한 감금 생활은 18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를 넘어온 게 잘못된 것 같아. 이제 메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엘리자베스의 인정에 호소합니다. 자신은 어떠한 왕국도 희망하지 않는다며 더는 감금 생활을 참을 수 없어서 조용한 곳으로 떠나 살겠다고 전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메리의 성향으로 봤을 때 권위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포기를 하는 건가요? 혜성 씨 말대로 절대로 포기할 메리가 아니지요.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전한 것과 달리 뒤로는 다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앤서니 베빙턴이라는 인물과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앤서니 베빙턴은 24살의 젊은 잉글랜드 귀족이자 가톨릭 교도로 메리에게 매혹돼 여왕을 암살하고 메리를 구출하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야 메리도 참 보통 아니네. 베빙턴. 이후 두 사람은 맥주통 마개에 편지를 숨겨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의 내용을 담은 편지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적발되고 맙니다. 와. 하지만 메리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엘리자베스 1세의 암살 계획이 담긴 편지가 적발된 상황에서도 메리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베빙턴이 메리에게 쓴 게 아니에요. 메리에게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리 이름이 없어요 편지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편지에 엘리자베스 1세 암살 계획에 담겨 있는 건 맞는데 메리의 암살 계획도 같이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모자일 수가 없다. 머리를 쓴 거죠. 혜성 씨 오답입니다.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곤 했던
술책인데요. 편지를 어떻게 썼길래? 정답. 네, 뭐 투명 잉크 같은 거 쓰지 않았을까? 투명 잉크. 피터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암호죠, 암호. 암살 계획이긴 한데 앞 글자만 따면 누가 암살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맞는 것 같아. 지원 씨 대단하네요.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와, 암호를 썼어?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편지를 교환해야 했던 메리는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우와. 이 메리가 어린 시절부터 암호를 만들고 푸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암살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상대는? 또 암호 전문가가 있었겠죠. 암호 해독가가 있었겠죠? 엘리자베스 1세는 중간 첩자를 고용해 메리와 베빙턴이 주고받는 편지를 가로챘지요. 이후 문서 조작 전문가와 당대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을 통해서 그래. 메리의 암호를 해독하고 분석하며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와, 엘리자베스 1세도 대단하다. 보통 아니네. 존 베빙턴. 해석한 내용을 보면 메리의 탈출 계획과 엘리자베스 1세의 암살 방법, 내란의 대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의 암호 편지를 역으로 이용해서 베빙턴에게 공범들을 묻는 위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와, 똑똑하다. 싹 다 뿌리 뽑으려는 거지. 와. 그렇죠. 반란 세력을 모두 잡아내기 위한 묘수였던 건데요. 이 당시 보냈던 위조 편지가 남아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한 글자도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위조 편지를 통해 메리와 반란자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던 겁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6사람의 정체를 알면 더 상세한 조언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당신의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알려줬으면 합니다. 이거 너무 의심스럽잖아. 너무 노골적인데. 냄새가 너무 나요. 엘리자베스 1세가 지금 한 수 위예요. 결국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이 편지 때문에 모두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리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이번만큼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를 케어 못해요? 네, 제임스 6세는 사실상 엄마를 실질적으로 본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착 관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 혹시라도 이 제임스 6세가 어머니의 편에 들까 봐 미리 매수해 놓은 겁니다. 제임스 6세를요? 네. 완전인데? 그리고 이때 엘리자베스 1세는 제임스 6세에게 잉글랜드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버윅 조약을 체결합니다. 단 여기에 메리의 석방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메리의 구원이 되어줄 마지막 희망인 제임스 6세마저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 자기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떡해. 제 아들도 자기 편이 아니야. 결국 메리는 암호 편지들을 증거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판결을 받고 1587년 2월 8일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이 메리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붉은색은 가톨릭에서 순교를 상징하는 색으로 메리는 이 옷을 통해 자신은 결백한 가톨릭의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지금 도끼를 들고 내리치려는 거잖아요. 저게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이 처형의 순간이 다가오자 메리는 주여 당신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과 처절함이 감돌던 이때 드디어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내려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메리의 목숨은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타격이 빗나가서 그녀의 머리 뒤쪽을 강타한 겁니다. 어떡해.
아, 저 사형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 사형 집행인은 다시 한번 메리의 목을 도끼로 내려칩니다. 어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한 번 더 도끼질을 한 후에야 완전히 머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45년간의 삶이 끝을 맺게 되지요. 이 메리가 도끼로 처형당한 지 16년이 지난 후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후계가 없었던 그녀의 뒤를 이은 건 메리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6세였죠. 아니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를 처형하긴 했지만 메리의 아들이 잉글랜드의 왕으로 후계를 이었으니까 꼭 엘리자베스가 승리했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제임스 6세를 통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한 명의 군주 아래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잉글랜드에게 정치적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임스 6세는 어릴 때부터 줄곧 개신교 군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두 왕국을 종교적으로 통합된 형태로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엄마랑 또 종교가 달랐구나. 네. 이를 통해 최초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총괄해서 통치하게 된 영국의 국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의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의 유래도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영국 국기가 이때 나왔다고? 1603년 메리의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치하면서 이후 초기의 유니언 잭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와. 이후에 1801년에 아일랜드의 국기까지 더해져서 현재의 우와. 유니언 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저렇게 섞이는구나 국기가. 오늘은 두 여왕의 라이벌 관계를 통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뿌리 깊은 갈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